안녕하세요. 안홍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방송에서 신보수주의로 대전을 해야지 국가 위기를 해결하고 대중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보수주의 혁명의 7가지 이유의 첫 번째 편을 방송한 데 이어서 오늘은 추가로 남아있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번째로 우리나라의 보수당은 정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를 돌파하는 방법론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보수 정당이 정치 위기를 맞이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보수 정치권 내부에서 무한 노선 투쟁을 벌여서 보수의 노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시대적 상황과 위기에 대항할 대안을 찾아낸 뒤 이를 제시하고 새로운 변화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수는 정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러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특히 2016년 박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가 괴멸 위기를 맞이했지만 이에 대응해 과연 무엇을 잘못한 것이고 무엇이 문제였으며 이를 극복할 대안은 무엇인지 이러한 모습을 보수가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고 오로지 탄핵 찬반파와 대결만 확대하고 그 모든 것이 외부의 음모라며 바깥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물론 종북파나 이들의 휘둘리는 그 좌파들이 시대적 역주행이 계속되면서 국가 경제를 살리고 안보 위기를 지키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근본적으로 보수가 해야 될 근본적인 시대적 책무를 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대중의 고통이 극대화되고 국가가 침몰 위기를 맞이한 상황인 만큼 그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제시하는 데 주력해야 했으며 특히 보수가 지난 9년 집권 기간 중에 국민이 원했던 경제 살리기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원인이 무엇이고 그 해법은 무엇인지 치열한 토론이나 자성을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계속 좌파의 실정만 공격하고 그 반사 이익을 얻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수는 지금 처한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국민의 환멸만 키우고 있습니다. 나아가 보수당이 지금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나설 경우에도 당명이나 바꾸고 얼굴 마담을 바꾸는 쇼 정치로만 끝나기가 일쑤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수가 주력해야 될 것은 새로운 시대적 대전환기를 맞이해서 대한민국이 처한 절체절명의 경제 위기와 국제 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앞장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정당들도 지금은 국가 위기나 민생 위기를 버려둔 채 오로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권력 게임에만 골몰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수는 국가 위기를 해결하는 데 가장 관심이 많고 이에 앞장서온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도 이에 앞장서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외면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보수당이 새로운 시대적 책무를 담당하려면 이를 앞장서 추진할 새로운 보수 정치 세력을 수혈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공천개혁이 중요합니다. 즉 새로운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사들을 전국을 뒤져서라도 찾아내고 공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보수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고 이번에도 과거의 종천 반식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천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아는 주변 사람들을 공천하거나 당면한 국가위기 해결이나 시대적 책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러한 얼굴마담이나 찾아서 끼워놓고 있고 앞으로 자기의 말을 잘 들을 사람들이나 공천하는 모습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절체절명의 경제위기, 국제위기를 해결할 대안을 가지고 이를 선도할 만한 인물을 눈 씻고 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보수는 이러한 공천이 계속된 결과 시대적 책무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입식양명만 추구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게 되었고 그 결과 세간에는 지금의 보수 정치권이 사상 최악의 지리멸렬한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 또한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이러한 모습에 식상했지만 보수 정치권은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보수로서는 미래가 없고 국민의 존경과 지지를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만큼 신보수주의 세력으로 완전한 교체에 나서야 됩니다. 여섯째, 보수의 가장 문제는 새로운 시대적 아젠다에 매우 뒤처진 수구 정치 세력으로 전락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21세기 들어서 각국에서는 양극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부상했지만 국내 보수는 이에 대한 관심이나 대안이 없습니다. 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는 양극화가 공통적으로 확산되면서 1대 99 사회가 되었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헬조선이라는 말이 확산되고 양극화에 따른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보수는 양극화 문제만 나오면 피하려고 할 뿐 도대체 해결하는 의지가 없고 오히려 강남 웰빙족 시각만 드러내면서 헛발질을 계속해 국민의 환멸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좌파는 오로지 양극화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수는 양극화 논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좌파에게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좌파들은 양극화의 원인을 자신들의 잘못된 시각으로 오도하고 있고 또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양극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보수는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좌파들의 양극화 원인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들은 주로 국내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전행 때문인 것으로 양극화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피게티가 말했듯이 노동소득 분배율보다 자본소득 분배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근데 이 모두가 마르크시즘적 시각이 급각한 것입니다. 즉 국내 자본가와 국내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 시각으로 양극화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양극화는 과연 그렇게 해서 유발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양극화는 80년대 글로벌 시장에 들어서 세계 각국에 공통적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원인을 추적하려면 80년대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에서 찾아야 되고 또한 세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그 좌파들의 양극화 원인론 모두가 80년대부터 심화된 양극화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세계에 공통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신자유주의를 추진했던 나라든 아니든 똑같이 양극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극화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핵심 원인은 80년대 이후 정부화 혁명과 그것이 필연적으로 유발한 개방화 혁명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변화의 결과 인간의 경제활동 바운다리가 국내 시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확장되었고 글로벌 소비, 투자, 고용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무한경쟁이 모든 곳으로 확산되고 지금 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시장의 무한경쟁에서 세계 최고의 소수만 나라 살아남고 각국에 있는 그 동종업종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대거 몰락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하나의 공장에서 전 세계 똑같은 공장이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각국의 동종의 공장들이나 노동자들이 대거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국의 양극화는 신흥국들의 수십억 명의 그 초저임 노동자들의 글로벌 대공세가 각국으로 확산되면서 저임 제조업이 대거 무너진 데 이어서 이제는 첨단 산업 분야도 수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몰락하면서 유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양극화는 글로벌 투자화와 글로벌 고용이 계속 확산되면서 이제는 각국의 임금이 세계의 임금으로 수렴하면서 유발되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에는 각국의 임금이 격차가 좀 적었고 그러나 이제는 세계 임금 격차만큼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실리콘밸리의 노동자와 똑같은 일을 하는 각국의 노동자 임금은 그만큼 높아지고 인도 노동자와 똑같은 노동을 하는 각국 노동자의 임금은 그만큼 낮아지면서 각국의 임금 격차가 세계의 임금 격차만큼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양극화의 원인은 80년대 이후 다단계 정보 혁명과 개방화 혁명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봐야 되고 또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혁명이 진전될수록 글로벌 무한경쟁은 더욱 모든 곳으로 확대되고 더욱 투명해지고 더욱 전면화되면서 양극화도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20세기 양극화가 국내 시장 안에서 유발된 것이라면 21세기 양극화는 글로벌 시장 안에서 유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는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감안해서 양극화 논쟁을 피할 것이 아니라 전공법으로 대응하면서 좌파의 잘못된 시각과 진단을 바로잡고 새로운 양극화 해소 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며 그것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수는 양극화 논쟁에 대응할 논리나 대안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보수는 양극화 자체를 부인하기가 일쑤입니다. 좌파가 보수가 보는 그 양극화 원인의 해법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보수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좌파들이 보수가 말하듯이 시장주의에 따라서 시장에 맡겨두고 놔두면 필연적으로 양극화 성장이 유발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어도 보수는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보수는 좌파의 포퓰리즘 노선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양극화 논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좌파에게 내주게 되었습니다.
21세기에는 양국화 해법 논쟁을 주도하는 것이 정치적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렇게 논쟁을 피하다가는 결국 모든 주도권을 잃고 말 것입니다. 자, 이같이 우리나라 보수는 양국화 문제를 위시해서 좌파와 각종 현안에 대해서 정치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극도로 무능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 한국 사회는 좌파의 잘못된 논리들이 온통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좌파들이 경제적 약자와 빈곤한 자들을 돕겠다며 무한 포퓰리즘 퍼주기 정책과 정부 지출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우파가 제대로 된 논리적 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표를 잃을까봐 답변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똑같이 포퓰리즘 정책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파들은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 세율 인상과 복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파는 왜 각국이 복지 위기 상황에서도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스웨덴이나 스위스 같은 복지적 대표 국가들까지 세수를 확대한다며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논리가 정리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좌파들은 과거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이었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데 보수는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이고 왜 그같이 고귀한 이상을 가진 사회적 기업들이 중심이 된 사회주의 경제가 결국 붕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논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따라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보수 정치권은 시대적 과제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고 대중의 고통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도 부족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는 좌파들의 잘못된 주장이 온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고 대중의 고통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보수는 이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일곱째 마지막으로 구보수주의의 국제전략도 이미 효용성을 잃었습니다. 80년대 이후 국제판도가 전면적으로 뒤바뀌고 신구 강대국 간, 선진국 간 충돌이 지금 본격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구한말보다 더한 국제판도 대격변비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보수의 국제전략으로는 새로운 국제상황에 대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수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냥 미중 간 줄타기로 대항하다가 구한말 정치권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나라 국제전략의 기틀을 정립한 것은 구보수주의 선각자들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좌우격들이 극심해졌고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좌우내전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이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즉 휴전협상에서 미국을 강제로 압박해서 한미 군사동맹을 성사시킨 것입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는 강력한 안보기틀을 확립하고 지금까지 유세일의 전쟁이 없는 가장 안정된 상황에서 살 수 있었고 미국의 군사안보 우선, 경제안보 우선 하에서 군사비에 돈을 쓰지 않고 경제 발전에만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이 보수가 정치권은 강력한 국가를 지향하면서 국가 위기 해결에 항상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또다시 국제판도가 전면적으로 뒤바뀌면서 구한말 이상의 대격변비에 혼란스러운 국제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안보기틀이 전면적으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보수의 국제전략 대부분 효용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국제상황은 구한말과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중 패 공격들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또다시 강대국의 대리 정쟁터인 동북아의 칵핏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구한말 당시 세계 패권국이었던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고 신흥 패권 도전국인 러시아와 동북아 패권을 둘러싸고 격돌하고 있었고 그 결과 한반도에서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같은 강대국의 대리 전쟁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정은 강대국 간 줄타기에 급급하면서 결국 강대국 간 격돌에서 이긴 쪽의 뜻대로 원치 않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또다시 한반도는 신구 강대국 간 대리 전장터인 동북아 칵핏으로 바뀌었고 똑같은 모습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패권 도전을 저지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면서 이에 따라 중국이 주변국으로 급행창하고 태평양 진출에 나서는 것을 저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자유주의 국가와의 이념 동맹 전략을 이제는 반중 동맹 전략으로 전환하고 우리나라에게도 이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사드와 주멀트 함선 등 각종 첨단 장비들을 배치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에게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러 군사대국화와 핵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이런 미국의 전략에 대항해 패권 전략 기반을 갖추는데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는 자신의 태평양 지주를 가로막고 있는 남북한을 완전히 지배 장악하려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막강한 경제 하드 파워를 이용해서 한국 경제를 지배하고 미군과 사드를 몰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나아가 남북한을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시켜서 유한화 경제 권역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가공할 경제 하드 파워로 우리나라 경제를 거의 장악했고, 국내 채권 시장이나 증시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한국의 좌파 정치권을 뒤에서 지원하고 국가 노선을 사회주의 시장 경제 노선을 전환하도록 리드하는 한편, 강력한 샤프 파워를 이용해 한국 내 정치 여론을 유의하게 만들고 반미 여론, 반체제 여론, 미군 철수 여론을 확대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북한의 각종 경제적, 국제적 지원을 제시하며 앞으로 중국의 우선 하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정치적 지배력이 한반도로 급팽창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우리나라가 이에 대응하는 것이 최대의 국제정치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즉, 지난 20세기에는 해양세력 일본의 급팽창에 대한 독립운동이 중요했다면 21세기에는 중국의 급팽창에 대한 새로운 독립운동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내 좌파는 오히려 친중 노선으로 전환하고 중국의 전략에 철저히 동조하면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노선을 우리나라에 이식하는 데 앞장서며 그 품속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구한말과 똑같습니다. 당시 일본이 급성장하자 친일파들이 이에 앞장섰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가장 문제는 미국이 지금 100년 사활을 걸고 패권 대국도를 벌이는 상황에서 국내 좌우 정치권이 안이하게 줄타기로만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미국은 철저히 국가주의, 실리주의 전략으로 전환했고, 우리나라에도 반중 동맹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외면하고 반중 방어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 미국의 안보 우산이나 경제 안보 우산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보수도 미중 간 줄타기를 계속해왔고 미국과의 동맹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문정부는 산불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며 친중 노선으로 전환했고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과 일본은 미국에게서 한국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마음 놓고 사드 보복이나 일본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등의 공세를 가하며 한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줄타기로 계속 대응해서는 21세기에 또다시 원치 않는 신한반도 질서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미중 패권 저격들에서 미국이 이긴다면 미국을 앞장서서 그동안 지원한 일본에게 전리품을 나눠줄 수밖에 없고, 한반도에서의 각종 이권이나 북한 개발권, 각종 지배권을 넘겨주게 될 것이고, 만일 중국이 이긴다면 북한에 중국의 대리 정권이 들어서거나 북한이 아예 중국 품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G2 시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이 강대국들이 격돌하는 대리 전당태로 바뀌고 있으며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곧바로 G2 시대가 다극 시대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는 다극 강대국들 간 대충들과 합종연행과 막후단합이 난무하는 더욱 극심한 카오스 대혼동기 속에 살아가게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 벽분기에 대항하려면 무엇보다 보수가 앞장서서 새로운 21세기 국제전략의 틀을 재정립하고 남북한 좌파들을 리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국제전략을 추진하며 새로운 21세기 100년 생존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고려의 서희식, 신외계 전략도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국내 보수는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비전도 대안도 없이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실로 구보수 성각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구한말 정치권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시대적 책무를 깨닫지도 못하고 담당하지도 못하고 나약한 모습만 보이고 있으며 친중, 친미로 나뉘어서 좌파와 대결하는 데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을 더 이상 보수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신봉수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당면은 국제 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국가 비전, 경제 전략, 국제 전략을 제시하고 21세기 뉴 대한민국 건설을 선도하면서 100년 생존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 보수 정치를 겉으로만 포장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면서
보수를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되었고 보수가 잘못된 정치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고착화시켰으며 그 결과 보수의 존립 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보수 정치인들이야말로 보수주가의 수치가 되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수 정치권의 전면 쇄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보수 정치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신보수주의 세력이 등장해서 구보수를 전면 교체하고 새로운 방법론들을 제시하며 지금 처참한 대중의 고통을 해결하고 국가의 침몰 위기에서 극복하는 데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요청이고 국민적인 합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는 지금 세계가 맞이한 새로운 현안들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제로금리 정책, 그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세 번째, 코로나 위기가 전면화되는 상황에서 세계는 과연 대공황을 맞이할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측면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